안녕하세요. 저는 천사인 언니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언니는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순수하고 상냥하고 누구를 싫어할 줄도 모르고 누구를 원망할 줄도 모르고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한 번 없을 것 같은 그런 천사입니다. 남들은 그런 언니를 보며 모자라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언니가 남들과 다른 것을 처음 안 것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5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 유치원에 입학해야 하는 6살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전까지 언니와 쭉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행동이나 표정만 봐도 언니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챌 수 있었고, 그렇게 언니의 상태와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저는 오히려 또래보다 언어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던 부모님은 언니를 1년 늦게 저와 함께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노는 것이 당연했던 언니와 저였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언니를 보면 바보라고 부르고 장난을 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언니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를 감히 바보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언니를 바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으면 네가 더 바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줬고, 언니를 떠밀거나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더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언니는 항상 웃으면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런 천사 같은 언니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더 화가 나서 싸웠고, 그런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아이들이 가득한 곳에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집에서 언니와 단둘이 놀 때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특수교육이 되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나쁜 건 그 아이들인데 그 때문에 저와 언니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싫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상해요. 불공평해요. 나쁜 건 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언니가 유치원을 못 가요? 그럼 언니도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아이들이 언니를 싫어하면 그때마다 네가 너무 힘들까 봐 그렇지. 글쎄요. 어린 저는 그런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렸죠. 싫어요. 언니는 나랑 있어야 해요. 나는 언니가 좋고 언니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다른 곳에 가는 건 싫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사가 되었죠. 원래도 천사 옆에는 그 천사를 악마들로부터 지키는 전사가 있었으니까요.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똑똑해야 했고, 누구보다 건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현명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가 대신 나서서 설명해야 했으니 언제나 주변을 잘 살폈고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들을 가장 먼저 만들어냈고 배웠고 알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또래들 중에서 제일 노래를 잘했고 제일 글자를 잘 읽었고 제일 놀이를 잘했습니다. 그런 저와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노래를 하려면 천사 같은 언니를 무시하면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언니를 놀리려고 하는 나쁜 놈이 있었다면 절대 저와도 놀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감히 언니를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언니의 웃음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가 혹시라도 힘들까봐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좋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쁜 악당들을 물리쳤고 나쁜 친구들에게 언니가 얼마나 멋지고 착하고 좋은 언니인지 알려주게 된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언니와 꼭 붙어서 친구도 사귀고 놀고 공부하면서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언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배우는 게 늦었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었고 열심히였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서는 누구보다 얌전했고 덕분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언니를 귀찮아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2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언제까지나 언니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가야 하는 학교가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제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언니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상관없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은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셨습니다. 지나서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저도 학창시절을 제대로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고, 제 고집으로 일반 학교에 가기에는 언니의 직접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특히 그랬습니다. 언니도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더 재미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가서 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하지 않냐고 했지만 글쎄요. 저는 정말 언니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저희는 서로가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셨지만 언니는 그런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이 좋은 자매, 운명의 단짝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평생 언니와 함께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직업도 언제나 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프리랜서 웹 디자인 일을 선택했고, 운이 좋게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름 괜찮은 수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를 평생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버는 족족 언니를 위해서 돈을 모으셨고, 제가 졸업해서 일을 정할 무렵에는 언니 이름으로 작은 원룸 건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5층짜리 원룸 건물을 언니 매입해서 맨 위층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언니와 제가, 한쪽에서는 부모님이 살게 되었고, 1층에는 친구가 카페를 하면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언니 일을 도와주었고, 제가 고객을 만날 때도 건물을 잘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이동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머지 원룸들에서 나오는 돈은 차곡차곡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쌓였고, 그 돈으로 언니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후에도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언니를 돌보기 위해서 아빠만 했던 일을 이제는 제가 언니를 돌보게 되면서 엄마도 돕게 되면서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두 분이 같이 붙어 있으니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항상 부지런히 노력했고, 그 때문에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힘든 줄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건물의 청소 일을 해주시던 아주머니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었죠. 그 아주머니는 이 주변 건물들 몇 군데와 계약을 해서 월급식으로 돈을 받고 청소를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 때문에 1층 카페에 잠시 내려가 있는 사이 낮잠을 자던 언니가 잠에서 깨어나서 저를 찾느라 울면서 집을 나왔고, 그 모습을 청소 아주머니가 보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말이야. 그래서 열린 문틈으로 봤는데 저 큰 처자가 울고 있잖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꾸 동생만 찾아서 우선 내가 급하게 할 수 없이 들어와서 달래주고 있었어. 원래는 언니가 낮잠에서 깨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평소보다 상담이 길어지면서 그만 언니를 당황하게 한 것이었죠. 언니한테 미안하고 아주머니께 감사해서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오며 가며 저희 사정까지 알게 된 아주머니는 우연히 저희와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언니를 보면서도 상냥하게 웃어주는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요즘에야 병이다 뭐다 하는 거지. 사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저렇게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었어.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신경 써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험해져서 말이야.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어야 하니 참... 아가씨도 참 착하네.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돈 걱정 없이 언니 돌볼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렇지? 언니를 돌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저희 언니를 봐주는 그 아주머니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날이면 보너스라고 돈도 더 챙겨드렸고, 가끔 카페에서 남는 케이크라도 있다고 하면 한 판씩 사서 선물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내가 고맙게 쓸게. 그런데 아가씨는 집에서만 일하나 봐. 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프리랜서 그런 건가?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버나?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못 벌지 않아? 아주머니는 남들이 쉽게 물어볼 수 없는 일도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는 그저 어른들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대강의 수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럼 다들 왜 출퇴근을 해?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더 버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건물도 있고 그렇구나. 좋겠네. 아가씨는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렇지도 않아요. 출퇴근을 안 하는 건 편하지만 솔직히 퇴근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마감이다 하면 하루 24시간 꼬박 일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저 일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뿐이지, 일하는 시간만 비교하면 출퇴근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 아주머니의 머릿속에서 저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돈 많이 버는 능력 좋은 아가씨라는 생각이 잡혔더군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야근 안 하나? 뭐 아가씨랑 결혼하는 사람은 참 좋겠네. 부인이 집에서 일하면 일하는 짬짬이 집안일도 다 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밥 해놓고 기다리면 되고, 거기다 돈까지 많이 벌면 뭐 이거 제대로 1등 신부감이네. 아가씨 내가 보니까 집에만 있느라고 연애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내가 좋은 사람 있나 좀 찾아볼까? 그러나 언니와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했다는 건 결혼도 연애도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니를 평생 사랑해주고 싶기도 했고, 나와 결혼할 사람이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혼주의라서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주머니가 우리 건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다른 건물들을 청소하고 난 뒤인 제일 뒤로 바꾸더니 집으로 갈 때 퇴근하던 아들이 모시러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청소가 늦어지는 날이면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음료를 사서 몇 번 건네드리기도 했고, 그쪽에서 답례라며 작은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나온 행사 상품이라며 챙겨주는 그 물건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주머니의 아들이 저한테 그 선물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자기에게도 제 명함을 줄 수 있냐고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제 생각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애도 결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대로 언니를 돌보며 평생을 사이좋게 사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언니를 돌보며 사는데 꼭 혼자일 필요는 없지요. 옆에 든든한 남자가 있다면 언니를 돌보는데 힘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싫지 않으면 조금만 틈을 좀 주세요. 거기다 그 남자는 언니에 대한 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줬습니다. 유리씨,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요. 요즘 삼척에서 꽃축제가 한참이래요. 같이 보러 안 갈래요? 같이 가서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요. 꽃축제라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왠지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말씀은 감사한데 이번 주는 부모님이 다 지방에 일로 내려가 계실 거라서요. 이번 주는 제가 언니랑 계속 같이 있을 예정이라 아무래도 꽃축제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의 말에 그 남자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당연히 언니도 같이 가는 거죠. 이거 유리씨 이제 보니 좀 치사한 면이 있네요. 그럼 언니는 두고 유리씨만 그 이쁜 꽃을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어요? 언니 섭섭하겠다. 그쵸? 유리씨 치사하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유리씨 두고 언니랑 둘이만 꽃축제 다녀와야겠네요.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나 달달하게 들리더군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고백하는 남자는 있었지만 언니와 저를 한 세트로 봐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챙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그 남자를 보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유리 씨가 너무 좋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무 좋아요. 유리 씨가 언니를 챙기는 것도 그 마음씨도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는 유리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랑 결혼해 주세요.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담백한 말이 참 좋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의 어머니였으니 따로 사정을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불편한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혼살림이 시작하고였습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언니가 부모님이 사시는 옆집으로 옮기고 저와 언니가 살던 곳에서 저희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제가 예전처럼 언니를 돌보고 집을 비우실 때 제가 부모님 집에 가서 자거나 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언니는 제가 결혼한 이후 점점 더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혼여행을 가며 일주일 넘게 저를 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저와 떨어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오히려 남편은 그런 언니를 당연하게 봐주었습니다. 친하던 친구가 결혼을 해도 섭섭하다는데 친구보다 더한 자매가 결혼했으니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당연한 거지. 그나마 그 동생 뺏어간 날 미워하는 게 아니니 얼마나 고마워. 저 형, 원래 있던 집에 제가 들어오면서 쫓겨난 것 같아서 화나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껴든 거니까 편하게 지내요.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부모님한테 가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가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요. 정말 남편은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매 순간 확신을 주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건너 남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그런데 사돈댁은 지방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왜 서울에서 지내실 때가 더 많으시니? 너희도 결혼했고 했으니 그냥 원룸 하나 비워놓고 간간히 올라올 때나 지내시고 그냥 사돈 처녀 데리고 지방에서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시골 인심은 시골 인심이다. 내가 너한테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다. 저렇게 모자란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키워줘야 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 보고 귀농하시라고 하고 사돈 처녀도 인정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정착해서 지내게 하면 다들 얼마나 좋아. 우선 저희 언니를 저와 떼어놓으려는 듯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언니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저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었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언니 못 보면 서운해서 못 살아요. 처음부터 시골에서 살던 것도 아닌데 굳이 시골에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들이 모두 좋은 의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아직 우리 언니를 제대로 모르니 잘못된 조언들을 하는 것일 뿐 그 의도는 순수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너도 슬슬 언니랑 정을 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너희도 애기도 낳고 키우기도 하지. 그렇게 언니만 보고 있으면 언제 애 낳고 키울 건데? 어머님, 저희 언니도 애기 좋아해요. 저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언니가 누구보다 더 사랑해 줄 거예요. 그 순간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네가 낳은 애를 네 언니랑 키우겠다는 거야? 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언니랑 애를 키우면 그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어디서 저런 모자란 짓 하는 거나 배우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는 우리 손자 이런 환경에서 키우게 못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흥분한 시어머니는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언니에 대한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모자라다니요? 저희 언니는 순수하고 마음이 어린 거예요.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번 내뱉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무너진 뚝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너도 지금 세뇌가 돼서 그런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왜 네가 저런 짐덩이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그건 니네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니네 부모님들 딸내미를 결혼시키셨으면 행복하길 빌어줘야지. 어떻게 짐덩어리를 떡하니 안겨주고 이걸 신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네 부모님도 참 너무하신다. 멀쩡한 자식한테 모자란 자식을 떠넘겨? 너네 부모가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니? 제대로 된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니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내 가족인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어머님,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도 존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멀쩡한 자식이라니요? 그럼 저희 언니는 멀쩡하지 않다는 건가요? 짐이라니요. 저는 언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은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언니가 보기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오시지 마셔야죠.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만 봐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 시어머니는 아무 때나 편하게 올 수 있었던 저희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은지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반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너 지금은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잔소리 같겠지만 세상이 그런 거야. 네가 너무 니네 가족하고만 붙어 사니까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어디 나가서 물어봐.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있나? 세상이 그런 거야, 세상이. 병신 자식 챙기느라고 멀쩡한 자식 희생시키는 거? 니네 부모도 잘못하는 거야. 더욱이 그런 말들은 저희 부모님과 있는 자리에서도 마구 튀어나왔죠.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친정 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던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자식들에게 잘하니 저도 시어머니께 더 잘하라면서 굳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죠.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던 친정 부모님이 지인에게 추천받은 고급 한정식집의 음식은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음식은 제대로 먹지 않고 잔뜩 인상을 쓴 채 저희 언니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볼수록 더해지는 것 같네. 사돈들은 비위도 참 좋으시네요. 적응이 돼서 그런가? 아니, 저게 적응이 되나? 저렇게 흘리고 추잡스럽게 먹는 걸 보면서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십니까? 아이고, 나는 비위상해서 못 먹겠네. 언니가 음식 먹는 걸 유심히 본다 싶더니 결국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더군요. 언니는 손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음식을 조금씩 흘리긴 합니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포크와 수저는 잘 사용하고 천천히 먹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동이 걸린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한 듯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돈 두 분한테 너무 섭섭합니다. 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두 분도 사돈 처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시겠죠. 평생 저런 자식 세상에 내놨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시겠어요? 거기다 세상 순리대로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 앞세우기보다 자식이 부모 앞세울 테니 두 분 죽고 나면 남은 사돈 처녀 어떻게 살지 걱정되시겠죠. 그렇다고 결혼을 시키냐? 저렇게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결혼이란 게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수준 맞게 모자란 남자를 찾겠어요? 아니면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모자란 장애인이라도 찾겠어요? 이건 애지가 나다가는 짐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기 딱이잖아요. 집안 말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거기다 아이고 또 멋모르고 자식이라도 낳는다고 하면 모자란 짐덩이가 하나에서 셋이나 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저는 머리가 어지럽네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좋은 시설이라도 알아봐서 거기 넣어두는 게 서로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쩜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요. 천사 언니를 낳은 부모님답게 참을성도 많으시고 세상 누구에게도 다정한 부모님이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사과하세요, 당장!
예,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니?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사부인,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했나요? 그날 저보다 더 화를 내고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했던 남편이 아니라면 정말 그 후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오지 말고 보지 말자니까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엄마 이러면 나 엄마 안 본다고 했잖아.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아? 아, 엄마 나 알잖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내가 내 입으로 한 말 중에 못 지킨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냥 듣지 마. 엄마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진짜 엄마 안 봐.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엄마 안 봐. 그날 신랑은 제가 본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강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엄마에게 실망한 모습.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사실에 창피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진심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랑을 보며 시어머니도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용서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니에게,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저런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저 그날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다시는 언니가 저런 말을 듣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었지요. 그 일이 있던 이후로 남편은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집으로 퇴근하여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러기를 얼마 후 시어미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언니가 집에 없었기도 하고 풀이 잔뜩 죽은 모습을 보니 그 목숨 같다는 아들에게 애지간히 야단을 들은 것 같아 우선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는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다. 그냥 너희들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주책스럽고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나왔구나. 그런데 정말 오해는 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저 정말 걱정이었다. 말이 험하게 나왔지만 그거 역시 다 니들 생각하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겠구나. 내 그 마음이 결국 너희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내가 많이 반성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사과한다고 너희 마음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방법이 서툴러서 그랬지 악의는 없었다. 물론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고, 그래도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언니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긴 했지만 거기에 혐오는 없었다고 기억했으니까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정말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 언니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언니를 보면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길게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말을 조심하셨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신경 쓰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어느새 시어머니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원래 나쁜 분은 아니었구나. 그저 자식 사랑의 방법이 조금 삐뚤어졌던 분이셨구나. 말은 험하셨지만 악의는 없으신 분이셨구나. 더구나 부모님이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시고 제가 상담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 당신이 언니와 있어준다면서 걱정을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잠깐씩이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신 시어머니는 마음을 먹자 언니를 능숙하게 챙겨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간병인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야. 치매 간병인이 일당이 좋아서 그 일도 한참을 했어서 사실 내가 사람들 잘 돌본다. 내가 그 일이 힘든 걸 알아서 더 니들 걱정도 했던 건데 뭐 어쩌겠니? 다 내가 주책이었던 걸. 그러니 언니도 걱정하지 말고 니 볼일 봐. 니네 언니야 그냥 아이인 걸. 그러고 보니 내가 예전에 입주 도우미로 애들도 본 적이 있다.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고 있으마. 그러면서 간식을 먹느라 지저분해진 언니 손을 씻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상황이 안 될 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때는 주로 센터에 나가 있는 언니였지만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 저까지 일 약속이 있으면 난처해지곤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봐주면 안심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용돈이나 선물을 듬뿍 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제가 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오히려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날은 저희 집에서 저녁까지 같이 드시고 가면서 그렇게 모두 적응이 되어가나 했습니다. 유리야, 나는 나쁘지.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나쁜 아이고 좋은 아이가 되려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그런 거지?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내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되는 거지. 나 미워하지 않을 거지? 나 나가면 되는 거지? 나 싫어하지 마. 자꾸 집을 나간다. 자기는 나쁜 아이다. 자기를 싫어하지 말아달라. 그동안은 절대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면 결국 시어머니가 다시 본색을 드러낸 건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착하고 좋은 언니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같이 수업도 참관하고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혹시 몰라 한동안 센터에 가는 것을 쉬고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는 언니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불편해하는 사람과 있으면 티가 확실히 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과 문제가 있는 것이면 언니의 표정에서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남편과 언니도 별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언니와 한참 친해진 남편은 가끔 가벼운 장난도 치고 언니가 짜증을 부려도 아무렇지 않게 다정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의심스러운 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였죠. 처음 얼마간 언니를 돌보는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잘 지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언니의 감은 머리를 말려주면서 예쁘게 묶어주기도 하셨고 얼굴이 트지 말라면서 로션도 정성 들여 발라주시더군요. 설마 저게 다 가식일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언니랑 둘이 있을 때 나쁜 말해?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때리거나 꼬집거나 그래? 언니가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무슨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언니를 씻겨주면서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펄쩍 뛰더군요. 아냐, 할머니 착해. 할머니는 착해. 유리도 착하고, 유리 신랑도 착하고, 엄마도 착하고, 아빠도 착하고, 나만 나빠.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도대체 언니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언니가 왜 나빠?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나는 언니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언니가 그런 말 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언니가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던 휴대폰에 상시 녹음 기능을 켜놓았습니다. 또 혹시 몰라 녹음 기능이 되는 목걸이도 걸어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돈처녀. 사돈처녀는 지금 참 나쁜 아이야. 사돈처녀는 이렇게 다 컸는데 왜 아직도 동생이랑 동생 남편이 사는 집에 있어? 원래 한 집에서는 부부만 사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부부니까 한 집에서 사는 거고 동생이랑 우리 아들이 부부니까 한 집에 사는 거지. 그런데 왜 사돈처녀가 왜 부부들이 사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그건 나쁜 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줬잖아. 착한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니까? 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연습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살아? 그럼 사돈처녀 나쁜 아이라니까? 상냥하기 그지없는 말투로 시어머니가 언니 귀에 속삭이던 말들은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해.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만 하면 사돈처녀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버티면 점점 더 나쁜 아이가 되는 거라니까. 어떻게든 언니를 쫓아내려고 티 안 나게 교묘하게 언니를 쇠뇌하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이야기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건물 사돈처녀 거라면서. 내가 그걸 알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나는 당연히 우리 며느리 거인 줄 알았지 뭐야.
사돈처녀 부모님은 참 나쁘다. 어떻게 된 게 딸이 둘인데 한 명한테만 건물을 줘? 그건 나쁜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안 나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동생하고 나눠야 하는 거야. 그럼 공평하고 다 착하고 좋게 되는 거거든. 이 건물이 지금까지 사돈처녀 거였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주면 딱 공평하고 좋겠네. 그치? 그런데 그냥 딱 동생 가져 하면 재미없으니까 깜짝 선물로 주는 거야. 그냥 짠하고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돈처녀도 누가 갑자기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 어떻게 주면 되냐고. 사돈처녀가 나랑 저기 부동산만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야. 동생 모르게 줘야 하니까 동생 남편한테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 원래 부부는 다 같이 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가진 신분증, 그리고 이름표? 그런 거 누가 가지고 있어? 그걸 왜 몰라? 아니다. 그냥 차라리 나랑 주민센터 가자. 그럼 그것도 다 만들어주고 해. 나만 믿어. 내가 딱 사돈처녀가 아주 착한 언니가 되게 다 도와줄 테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처음에 왜 그렇게 언니랑 저한테 상냥하고 다정하게 접근했는지, 왜 자기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간에서 바람을 잡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요. 건물 관리를 제가 하면서 청소하시는 수고비나 관리비를 제가 처리했더니 이 건물이 제 것인 줄 알았던 거였죠. 건물주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도 편하게 살고 싶고 자기도 탱자탱자하고 싶었는데 계획과 다르게 아들 며느리 집에 지적 장애인 언니가 반쯤은 같이 살게 되니까 자기가 쳐들어와서 함께 살 수도 없고 아들도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 처음 계획과 잔뜩 틀어진 거였죠. 그게 화가 나서 처음에는 언니를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다가 아들이 진심으로 화를 내니 방법을 바꿔서 언니를 꼬시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다 건물이 언니 이름으로 된 것까지 확인하고는 언니의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서 건물까지 뺏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마워. 그래서 나도 최대한 당신의 가족인 엄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엄마를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을 하면 그걸 존중할 거야. 당신이 엄마를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당신과 이혼해 줄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를 선택한다면 나와 내 가족이 다시는 당신 엄마를 보지 않도록 해줘. 얼굴 보는 건 물론이고 전화도 안 돼.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도 안 돼.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이라면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줘. 저는 그 녹음들을 모두 남편에게 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언니, 제 부모님이 그 사람 같지 않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사람의 아들이었고 피부치였으니까요. 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저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 하던 남편은 혼자 방에 들어가 모든 녹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다 듣고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내 엄마인지. 이런 엄마를 가져서 미안해. 미안해.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버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난 우리 엄마가 그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날 위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내 행복을 바란다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신과 당신 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나도 엄마를 안 보고 살래. 이제 너무 지쳤고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어제 이게 사실인지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를 보러 갔는데 계속해서 핑계만 대는 엄마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저 끔찍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만 들더라.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해. 그런 사람을 잠시라도 너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해서 미안해. 처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몰라서 미안해.
그 후의 일은 모두 남편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이사부터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것 없다면서 지금처럼 따로 살 것도 없이 차라리 모두 합치자면서 부모님과 언니, 저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잔뜩 심을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사간 집을 시어머니가 찾아갈 수 없도록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를 했고,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원룸 건물도 조만간 팔아서 모르는 곳으로 옮기자며 부동산에 내놓고 좋은 매물을 찾는다고 퇴근만 하면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남편 회사로 찾아왔지만 저는 당장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남편은 회사 입구로 경찰을 불러서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에서 보호자를 찾으며 남편에게 연락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 모른다며 알아서 처벌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의 외면이 충격이었는지 시어머니가 그 후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봐야 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언니가 저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만큼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남편이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있으니 아마도 앞으로는 좋은 추억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처럼 행복한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